오늘은 동물과 식물,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는 재밌는 자연학교입니다. 함께하는 선생님은 전 한겨레 신문 기자, 현재는 환경 논픽션 작가, 오늘의 기후에서는 북극곰을 만난 남자로 통하는데 오늘부터는 돌고래를 살린 남자로 통할까요? 남종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선생님,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날씨가 막 이렇게. 네, 지하철에서 내리니까 조금씩 눈발이 날리고 있더라고요. 네. 우산은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안 그럼 가셨어요. 맞으면서 오셨나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리가 지하철에서부터는요. 네, 저희가 오늘 첫 곡으로 내일 기억을 걷는 네. 시간 나가는 동안 남종영 선생님 미리 스튜디오에 와 계셨거든요.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따가 집에 갈 때 내일 들으면서 가야지 막 그러시던데. 그래요. 11월 말에 뵙고 2025년에 처음 뵙는데 선생님 뭐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네.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정말 뭐 한 10년은 지난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지났어요. 네. 네. 그래서 내란성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계속 네. 뉴스 확인하고 네. 그러다가 저는 그 프란스 드발의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 책이 이제 나온 지 한 40년 정도 된 네. 책인데 침팬지 무리에도 정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침팬지를 관찰하면서 거기에서도 우리처럼 마찬가지로 배신과 뭐 반역, 뭐 쿠데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오래 가는 지도자가 있고 오래 못 가는 지도자가 있어요. 계속 정권이 바뀌는데 두 가지 지도자가 있더라고요. 오래 가지 못하는 지도자는 힘을 과시하는 지도자는 바로 실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동료나 그 친구들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지도자는 오래 가고 그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 침팬지 사회에도 그런 게 네. 있다. 우두머리가 동의를 구했을 때 유지가 되는 거지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바로 네. 더 힘센 누군가가 나타나서 실각된다. 의미심장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침팬지 폴리틱스. 네,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 나오실 때마다 북극곰 이야기를 한 가지씩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다정한 거인을 보니까 이거는 거의 고래 백과사전, 고래 종합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럼 새해에도 선생님 어떻게 북극곰 얘기를 계속 한 가지씩 이어가실 건지 아니면 11월에 그때 떨어져 간다 네. 그러셨는데 돌고래로 넘어가실 건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네. 돌고래나 고래 이야기로 올해는 네, 좀 네.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올해는 계속 고래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호주의 아들레이드라는 곳에 돌고래 빌리라는 고래가 있었는데요. 빌리요. 예, 1980년대 말부터 되게 유명해진 돌고래인데 어떤 사건 때문에 유명해졌냐면은 그 경주용 말을 훈련시키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좀 독특하게 훈련을 시키는 게 이제 강을 건널 때 그 말 보고 헤엄쳐서 건너라고 그래요. 말을 헤엄치게 한다요. 네. 경주용 말을. 네, 헤엄치면서 건너고 그 할아버지는 옆에서 배를 타고 같이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건너면 그 이 집에 그 강아지도 같이 헤엄을 쳐요. 말 옆에서 네. 개도 헤엄치면서. 개도 헤엄치는데 어느 날 돌고래가 와가지고 같이 또 헤엄을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에 나가는 사진에 하얀 말과 그 앞에 개와 저 건너편에 돌고래 셋이서 헤엄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헤엄칠 때마다 이 돌고래가 와서 헤엄쳐서 같이 유명해졌는데 이름을 빌리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뭐 동화책도 나오고 호주에서는 아주 유명한 돌고래죠. 네. 그런데 과학자들이 와서 조금 보니까 이거 조금 이상하다. 낯익은 돌고래다 싶었는데 예전에 수족관에서 잠깐 있었다가 야생방사한 돌고래인 거예요. 어머나. 근데 재밌는 게 이 돌고래가 꼬리로 헤엄을 치거든요. 꼬리 걷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 꼬리를 딱 위로 올리고 사람처럼 서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꼬리로 수면을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야생 돌고래한테는 발견되지 않고 수족관에서 배운 애들만 하는 행동인 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얘가 수족관에 갔을 때 잠깐 배워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같은 무리에 있는 애들도 이걸 하고 있어요. 빌리한테 배운 거예요? 배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동물에게도 문화가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현상이거든요.
이 돌고래가 수족관에 갔을 때 어떤 한 행동을 배워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니까 다른 애들도 재밌네 하면서 따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족관에 가본 적 없는 야생 돌고래들도 그렇죠. 어떤 행동이나 생활 양식을 전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말이 헤엄치는 거 보고 본인도 옆에 와가지고 따라서 같이 헤엄치고 네. 일종의 놀이였겠네요. 이 네. 친구한테는. 그래요. 근데 남정영 선생님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재돌이와 관련된 그 고래가 원래는 예전에는 잡아서 그 고래의 기름을 짜고 고기를 먹고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이랬던 포경 산업이었는데 네. 생존을 위한 고래 잡기였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관광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다정한 거인에도. 근데 재돌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포경 산업이던 인간과 고래의 관계가 관광으로 바뀐 계기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고래 관광, 돌고래 관광이라고 하면 수족관에서 잡아가지고 하는 관광이 있었을 거고요. 네, 그거는 네. 사실은 20세기 초반 중반부터 미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쭉 이어져 왔고, 또 하나는 이제 큰 고래, 대형 고래를 바다에서 직접 보는 관광이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거는 그러면 크루즈 여행 같은 걸 크루즈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고래를 보러 나가는 거죠. 근데 이 고래 관광은 사실 아주 정치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만 해도 바다에서 고래를 잡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 고래를 잡는 포경 산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경단체가 이 포경을 반대했거든요. 그러면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포경 대신 고래 관광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고래를 죽여가지고 돈을 벌지 말고 고래를 옆에서 평화롭게 구경을 하면서 돈을 벌자. 이것도 돈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래 관광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고래 관광의 원조라고 불리는 곳이 미국 뉴잉글랜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돌핀와치라는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고래 관광을 사실상 거의 처음으로 산업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1970년대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환경단체가 같이 이거를 같이했고 그 지역의 그 비즈니스맨 그다음에 과학자들도 여기에 결합을 했어요. 과학자들도 고래 연구를 하려면 고래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고래 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사람들도 배를 빌려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고래 관광을 하면서 우리들은 같이 연구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래 관광이 본격적인 고래 관광이 시작돼서 뉴잉글랜드에는 지금도 고래 관광을 하는 곳이 거의 10곳 정도가 돼요. 예, 그 뭐 보스턴 주변에 이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1970년대인데 이 1970년대는 고래한테 상당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고래를 그냥 잡아도 되는 것, 잡아서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은 기름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고래는 아주 친절하고 신비롭고 오묘한 존재다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다정한 거인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하면 젠틀 자이언트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 고래가 아주 다정하고 신사적이다. 거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때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던 게 고래 관광도 있었지만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네. 고래를 신비롭고 다정한 거인으로 묘사한 혹은 그렇게 간주한 문화적인 콘텐츠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저 페인이라는 그 수중 포유류 음향학자가 있었어요. 수중 포유류 음향학자. 네. 그러면 수중 포유류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를 이렇게 연구를 한 건가요? 그래서 고래도 이 소리를 내는데 그냥 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녹음을 해서 잘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산발적으로 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리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A, B, C, 뭐 A, B, C, B, C, B, C 하는 식으로 후렴부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듬이나 가락의 특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네. 음악이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고
그거를 녹음을 했어요. 네. 녹음을 해가지고 음반으로 냈어요. 그게 지금도 유명한 혹등고래의 노래라는 음반이죠. 네. 혹등고래의 노래를 저희가 조금 들어볼까요? 음악이 아닙니다. 고래가 내는 소리예요. 오, 이거 진짜 무슨 민속음악 같은데요? 오, 이게 악기 소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래가 내는 소리인데 혼자 부르는 노래도 있고 음, 두 명이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뭐 합창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집단마다 자기들의 노래가 있어요. 네.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재밌는 게 그 혹등고래의 집단과 집단과 서로 다른 집단이 만나면 노래가 서로 영향을 받아요. 아, 서로 영향을 주면서 예,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나요? 따라가나요? 예, 상대 그리고 노래? 세대를 거치면서 또 바뀌어요. 어, 약간 변주가 되기도 하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입니다. 문화. 재밌네요. 동물에게도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혹등고래만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고래들의 소리가 다 조금씩 이런 특징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등고래도 있고 대부분 수염고래 이런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참고래도 있고 그런데 네. 아직까지 많은 연구는 안 됐고 혹등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요. 아,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직도 한참 남아 있는 건데 빠콩님이 고래 소리 귀신 고래네요. 밤에 바다에서 들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하시는데 신비롭지 않을까요? 저는 막 달빛 아래서 듣는 느낌이었는데 우리 다음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남종영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요거 듣고 관련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남종영 선생님께 고래 관광의 이면을 얘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선 1부 끝날 때 저희가 마이클 잭슨이 80년대 아주 그 험한 가사의 노래를 부르다가 90년대 들어와서 갑자기 착한 캠페인송을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 프리윌리 영화의 주제가 Will You Be There. 그 노래 들으면서 남종영 선생님께서 이 노래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얘기부터 먼저 듣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이게 프리윌리라는 영화 네. 1993년에 나왔는데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적에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한 소년 제시라는 소년이 좀 방황을 하다가 이제 수족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이 마침 잡혀온 그 범고래 윌리와 네. 만나게 돼요. 그래서 네. 이 윌리를 친구들과 합심해서 바다로 돌려보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윌리를 자유롭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람들이 수족관이나 네. 뭔가 고래를 관광한다는 거에 이제 그 1990년대쯤 오면은 문제 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문제 의식이 크진 않았는데 네. 이 영화로 인해서 새삼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프리 윌리로 그 열연한 범고래가 이제 영화 촬영을 딱 끝나고 멕시코의 수족관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아이고. 살던 대로. 네. 그래서 당연히 이 범고래 윌리는 어떻게 살까? 걔 이름이 원래 케이코거든요. 네. 그래서 멕시코 수족관을 보여주니까 너무나 좁고 열악한 시설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편지를 쓰고 캠페인을 해서 결국은 이 케이코가 영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 윌리처럼. 실제로. 예.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잡혔는데 아이슬란드의 헤이마이 섬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됐고 결국은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지는 못해요. 네. 그러다가 노르웨이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가 1998년에 결국 노르웨이에서 죽고 말죠. 아, 혼자 돌아다니다가.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 고래 사냥도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걸까요? 수족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1970년대에 고래 사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광으로
바꾸자라고 네. 얘기를 했다가 90년대 오면서 이제 수족관도 문제가 수족관까지 있다. 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범고래를 많이 잡아서 범고래는 사실 엄청 큰 고래거든요. 네. 한 7, 8미터 정도 되는 그 얼룩무늬 고래 있잖아요. 그 고래가 범고래인데 이거를 주로 이제 그 시애틀이나 밴쿠버 앞바다에서 잡아왔어요. 근데 네. 1970년대에 해양 포유류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더 이상 잡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잡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에요. 일본. 아. 일본의 그 오사카에서 한 차를 타고 한 서너 시간 가면 되는 다이지라는 마을이 있는데 네. 여기서 돌고래를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엄청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오. 거기서 잡은 돌고래들이 사실은 전 세계 수족관으로 마리당 1억 원씩 팔려서 가는 거거든요. 오, 일본이 환경 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인데 이 고래 사냥에 대해서는 뭔가 시민사회의 저항이나 이런 게 없나요? 의외로 이제 이 고래를 이용하고 먹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좀 전통 문화라고 받아들이는 그럴 수 측면이 있겠다. 있어서 사실 이 반대 운동하는 일본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전 세계의 환경 단체나 동물 단체가 이 매년 9월부터 3월까지 여기서 상주하면서 이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뭐 감시하고 폭로하고 있죠. 이게 좀 오래된 이 지역의 어떤 전통 산업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일이 또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남종영 선생님이 셀럽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동물 계에서 제도리 취재기잖아요. 제도리. 선생님이 제도리가 바다로 돌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거죠. 글쎄 뭐 큰 역할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해주세요. 네. 제도리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제도리는 남방 큰 돌고래라고요. 제주도에서 사는 돌고래의 일종입니다. 한 110마리에서 120마리 정도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제주도예요. 그렇죠. 제주도 연안 한 2km, 1km, 2km 밖으로 안 나가고 딱 그 육지에 붙어서 삥삥 돌면서 사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옛날에는 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큰 돌고래라고 불렸죠. 근데 남방 큰 돌고래라고 새로운 종으로 독립이 됐었거든요. 근데 2011년인가요? 그때 해양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요. 네. 이 남방 큰 돌고래를 불법으로 잡아가지고 수족관에 동원을 해서 거기서 돌고래 쇼를 시켰다. 이런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조금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도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잡혀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돌고래를 좋아해가지고 돌고래 쇼 많이 봤거든요. 좋아하는 서울대공원에서. 사람들 보러 다녔죠. 예. 그래서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봤던 돌고래 쇼의 돌고래들이 불법으로 잡혀온 애들이라니. 그래서 이제 서울대공원에 취재를 딱 가서 좀 보여달라. 도대체 네네. 제주도에서 잡혀온 애가 누구냐.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주도에서 와서 제도리예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제도리. 예, 네. 그래서 그때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때 수족관 내실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 고래를 딱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이 부리 끝이 조금 벗겨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벗겨지고 눈 위가 살짝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어요. 저게 긁힌 해적처럼.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 제도리를 사진으로 알아보는데 이때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딱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나가는 이 사진이 그때 남종영 선생님이 제도리를 처음 만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도리라는 이름이 처음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죠. 아하. 그래서 이게 제주도에서 불법으로 잡혀왔는데 얘네들을 어떡하지? 그래서 한번 그 해외에 있는 학자 그리고 국내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네들 혹시 돌려보낼 수 있느냐. 네. 그랬는데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돌고래 쇼를 하던 애들이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 뭐 프리윌리 영화에나 나온 심지어 그 프리윌리의 영화에 나왔던 케이코도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혼자 있다가 혼자 죽은 있다가 거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적정한 훈련만 받으면은 네. 돌아갈 수 있다고 아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기사를 썼죠. 한겨레 신문 1면에 제도리의 운명이라는 아하.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근데 그때 신문을 보면 알겠지만 그때 한참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던 시절이에요. 제도리 사진 크게 나오고 한겨레 1면에 그 밑에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컴퓨터 청와대 행정관이 부서라 지시 이 민감한 정치 기사가 1면으로 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도리가 밀고 올라갔구나. 그때 이 편집국 간부들하고 엄청 그 논쟁이 있었어요. 아하. 아니 이런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이기에 서 있는데 한가하게 돌고래 돌고래 얘기를.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라고 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그래도 저 사진을 1면에 넣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의 그 주장이었나요? 강력한. 뭐 저는 그때 저기 기자여가지고 별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만한 주인은 아니었고요. 편집국장님의 네, 판단. 편집국장과 뭐 간부들이 서로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네. 신문에 돌고래 기사를 1면에 쓰는 경우는 아마 외국에서도 없었을 없을 거예요. 예. 이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네요, 한겨레에서. 네. 그러다가 저희도 예상치 못했는데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 제도리를 관리하는 곳이 서울대공원인데 서울대공원을 관리하는 곳이 서울시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합니다. 제도리를 바다로 돌려보내겠다고. 그리고 돌고래 쇼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족관 반대 운동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렇죠. 이제 막 한두 사람이 1인 시위를 하는 정도였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기사를 크게 쓴 건데 의외로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큰 논란이 됐죠. 그때가 2011년, 2013년이니까 2012년 그렇죠. 2012년 봄이었어요. 그때가 박원순 시장님 때였나요? 박원순 시장일 때여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어요. 당시에 동아일보는 제도리 돌려보내서 죽으면 어떡할 텐가라고 하면서 사설까지 썼어요. 그리고 그렇죠. 조선일보에서는 박원순의 돌고래 정치라고 해서 또 아하. 일면의 기사를 그렇죠. 썼어요. 이걸 갖고 또 자기 인기 올리려고 저런다 생각을 네. 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한편으로는 되게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동물이라는 게 전혀 비정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동물을 다루고 동물을 사용하고 동물과 함께하는 게 정치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정치 이슈로 우리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동물 하나의 어떤 운명이 정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주요 신문사가 사설까지 그리고 일면에 쓰면서 토론한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저는 그 뒤로 이제 동물이 우리의 정치적인 주요 이슈가 되고 안건이 되고 공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도리를 처음 취재했던 남종영 선생님이 지금 오늘의 기후에 나와서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여는 말에서 얘기했던 우리 집 그 꼬마 조카들이 제도리 그림책을 본 거예요. 네. 제도리 그림책을.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남종영 선생님이 제도리 이야기와 관련해서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그래서 13년에 제도리가 바다로 돌아가는 저 한겨레 신문 1면 기사에 엄청나게 큰 바다에 돌고래가 떠 있는 사진. 제목도 자유예요. 자유. 저 사진이 한겨레 신문 1면에 나갈 때는 반대가 없었나요? 반대가 전혀 없었죠. 이제 1년 뒤에 네. 이제 제도리가 바다로 나가는 걸 제가 이제 보러 갔어요. 네. 보러 가서 저 사진이 아주 인상적인 사진인데 이제 가두리에서 딱 열어주니까 제도리가 바다로 막 나가는 장면이에요. 야, 그 사진이구나. 네, 그래서 멋지다. 제목을 자유라고 썼고 신문사에서는 아무 반대도 없었고 제도리가 나갈 때 도하의 신문 방송들이 다 이 기사를 썼죠. 모든 신문 네. 방송들이. 그래서 마침내 제도리를 통해서 돌고래 정치라고 비난했지만 사실 돌고래를 어떻게 대하는가야말로 정치다. 이걸 네. 보여줬던 거네요. 그래요. 오늘 제도리와 관련해서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선생님께 노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 이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라는 이 노래가
선생님의 다음번 책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책 제목인데 네. 그 제돌이의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음. 제돌이가 돌아가고 또 제돌이의 친구들도 돌아갔거든요. 그때 몇 년 동안의 과정을 제가 쭉 논픽션으로 쭉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어떻게 할까? 제일 처음에는 프리 윌리처럼 프리 제돌 프리 제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해방 제돌. 네, 뭔가 밋밋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다가 영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봤어요. 근데 이 책 처음에 재밌죠. 뮤직비디오가 나오면서 네. 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 음악의 제목이 노래의 제목이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제가 다정한 거인을 읽고 나서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를 읽어서 다음 책인 줄 알았는데 먼저 나왔던 책이군요.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라는 제돌이 취재기 책이 또 있어요. 그 책도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 나가는 노래로 부활 생각이 나를 듣고 또 선생님께 제돌이 이야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보니까 밀라노님이 제돌이가 지금도 잘 지내고 있나요? 자유라고 했는데 그거 확인하면 제돌이 사찰이 되나요? 그러셨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알고 지금 계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에 가서 제주올레나 이런 데 걸으시면 네. 남방 돌고래를 돌고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1번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등지느러미에. 아하.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정한 거인에 보면 제돌이만이 아니라 뭐 춘삼이, 삼파리, 태산이, 복순이 이름이 다 왜 이럴까? 금등이, 대포, 비봉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내 남방 큰 돌고래를 야생으로 돌려보낸 거였죠. 이게 2013년, 네, 네, 15년, 네. 17년, 22년. 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때 제돌이가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대공원에서 야생방사 발표를 했는데 덩달아서 같이 돌아간 돌고래가 있어요. 제돌이 걔네들이, 덕분에. 네, 춘삼이하고 삼팔인데 이제 불법 포획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범죄니까 수사를 하고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여튼간에 작물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 포획했으니까 그렇죠. 일종의 작물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몰수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가 몰수를 하겠죠. 네. 그래서 춘삼이하고 삼파리가 몰수가 됐는데 그 수족관에서 제돌이도 나가니까 같이 보내자 해가지고 제돌이하고 춘삼이하고 삼파리가 나가게 됐죠. 근데 같이 몰수됐는데 또 못 나간 애들이 있었어요. 왜요? 그게 태산이하고 복순인데 네. 얘네들은 조금 좀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복순이 같은 애는 야생에서 잡혀와 가지고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입이 삐뚤어지기도 했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돌고래 쇼도 이제 제대로 못 나가고 이제 수족관 내실에서 있었던 애들인데 아이고. 제돌이 나갈 때 아무래도 건강한 애들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네. 또 너무 많은 돌고래를 내보내는 것도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이 태산이하고 복순이는 제돌이는 환영받고 나갈 때 이제 모르게 서울대공원으로 조용히 옮겨진 거예요. 조용히 몰수가 옮겨져서. 돼가지고. 예. 국립대공원으로. 예. 그랬는데 그게 조금 저는 이제 걔네 둘만 보면 약간 아픈 손가락처럼 새끼 손가락처럼 좀 신경이 쓰였는데 동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이제 안 되겠다. 네. 얘네들도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운동을 했고 태산이하고 복순이도 나가게 됩니다. 가서 무사히 살고 있나요? 예, 무사히 살고 있고 복순이 같은 경우는 수족관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사산을 했어요. 수족관에서만 2번인가 3번인가 사산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나가기 직전에 가두리에서도 사산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마도 그 태산이의 새끼였던 것 같아요. 네. 복순이와 태산이가 계속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야생방사 된 뒤에 몇 년 뒤에 새끼를 낳아서 같이 다니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와, 이건 정말 프리윌리보다 더한 얘기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돌고래는 수족관에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례. 사례였다고 할 수 있죠. 네, 선생님께서 그 신호탄을 쏜 기자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옆에 있는 게 영광입니다,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수족관과 동물원은 그렇다면은 이제 좀 사라져야 되는 곳일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실을 무시하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당장에 뭐 수족관과 동물원이 없어지면 동물들에게 좋겠고 그렇겠지만 그럴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점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족관이나 동물원에서 부적합한 종은 무엇인가라는 걸 먼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갇혀 있는 게 가장 괴로운 동물들. 그거를 이제 전시 부적합 종이라고 하거든요. 북극곰. 북극곰 맞아요. 같은 경우에 뭐 싱가포르 동물원에서 살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코끼리 같은 경우도 사회성이 되게 높아가지고 네. 갇혀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유인원들, 유인원들. 침팬지나 오랑우탄, 그리고 돌고래는 하루에 수십 킬로를 헤엄치기 때문에 좁은 수족관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시 부적합 종부터 일단은 동물원에서 퇴출시키는 게 맞다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동물원에 있던 맥이라는 코끼리가 네. 본토로 이사를 갔어요. 본토라 보호소로. 하면 인도? 미국 본토로. 미국 본토로. 본토로요. 이제 야생 방사를 할 수는 없었고 네. 본토로 이사가 갔고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야생 방사를 하는 경우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대안을 가지고 가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윌리에서 윌리는 바다로 돌아가서 무리에 합류를 못했는데 제돌이, 춘삼이, 삼파리, 태산이, 복순이는 다 성공적이었네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바다로 돌려보낼 수 없는 수족관 돌고래에게는 또 쉼터를 마련해서 대안이 있다 하셨는데 요 얘기는 다음에 나오시면 고래 얘기 이어서 또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다정한 거인, 이 책에 보면 소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을 즐겁게 하려고 죽어갑니다. 이게 정말 수족관이나 돌고래 쇼를 보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선생님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정말 새로운, 여기 아니면 어디서 듣겠냐는 얘기가 지금 계속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오는데 생생한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